저는 30년 동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저를 죽인 사람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면, 그것도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의 배신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복수를 꿈꾸시겠습니까? 저는 강태윤입니다. 한때는 촉망받는 젊은 사업가였고,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1987년 31살의 나이에 저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되었죠. 하지만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박기태라는 이름으로 지방시장 한 구석에서 구두 수성공으로 살아왔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냐고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라진 그날 저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1987년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하며 5살 된 아들이 아빠 빨리 와 하고 졸라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출장 잘 다녀와요. 조심히. 아내는 항상 그렇듯 현관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강태윤으로서의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 파트너인 한성재형과 함께 섬유무역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재형은 저보다 5살 많았고 대학 선배였습니다. 그는 자금을, 저는 해외 사업가들과의 인맥을 담당했죠.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우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부산의 한 공장과 계약을 위해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혼자서 운전해서 가려고 했는데 성재형이 갑자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태윤아, 나도 같이 갈게. 이번 계약 중요하잖아. 같이 가서 확실하게 마무리하자. 저는 반가웠습니다. 형이 함께 가주니 든든했으니까요. 우리는 형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며 우리는 사업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윤아, 너 참 복받았다. 그렇게 예쁜 아내에 아들까지. 나는 언제 너처럼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형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하지만 형의 표정에는 묘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를. 대구를 지나 부산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형이 갑자기 차를 휴게소에 세웠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태윤이 너도 다녀올래? 아니요, 전 괜찮아요. 형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형이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았어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록 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차에서 내려 휴게소를 둘러봤습니다. 화장실, 매점, 식당. 어디에도 형은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차 키가 없었습니다. 형이 가지고 간 거죠. 그때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윤 씨? 뒤돌아보니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구에 무표정한 얼굴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누구시죠? 한성재 사장님이 전해드릴 말이 있답니다.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성재형이 저를 배신했다는 것을. 형이 왜? 말이 많으시네요. 조용히 좀 따라오시죠. 그들이 제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저는 있는 힘껏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휴게소 뒤편 야산으로 향하는 길로 무작정 뛰었습니다. 그들이 뒤쫓아왔습니다. 나무들 사이를 헤치며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뎠고 저는 경사면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온몸을 핥히고 돌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었나? 모르겠는데. 아래 계곡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내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살았을 리 없어. 그냥 가자. 한 사장님께 처리했다고 보고하면 돼. 차는? 사고 낸 걸로 하라고 했잖아. 밑에 절벽으로 밀어서 불태워.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침대 옆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인자한 인상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 집입니다. 산나물 캐러 갔다가 계곡에 쓰러져 있는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는데 당신이 계속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응급처치만 했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성재형의 배신, 쫓아온 사람들 추락.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별 말씀을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누군가에게 쫓기신 것 같던데. 아니요. 저는 너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노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고하면 안 됩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사정이 있겠지요. 그 노인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부러진 갈비뼈와 다리가 아물고 머리에 상처가 아물기까지. 노인은 묵묵히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성재형이 저를 죽이려 했을까? 회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돌아가야 할까? 신문을 통해 저는 제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절벽 추락사고로 차량이 전소되었고 신원 확인이 어려운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치밀하게 조작된 사고였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아내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안아주고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성재형은 저를 죽이려고 했고 실패했다는 것을 알면 다시 시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내와 아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당신을 죽이려 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저녁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최근 큰 계약을 따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 그 사람은 당신의 자리를 차지했겠군요.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가서 경제신문들을 찾아봤습니다. 예상대로 한성재는 저희 죽음 이후 회사의 단독 대표가 되었고 그 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우리가 함께 키워온 회사였지만 이제는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성재형이 아내를 회사의 고문으로 영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고 강태윤 대표의 부인을 회사에 영입했다는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내와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성재형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 석 달 후 저는 노인의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멀리.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갈 겁니다. 가족은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워할 겁니다. 평생. 하지만 이게 그들을 지키는 길입니다. 노인은 제게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정착할 때까지는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제게 대한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수는 또 다른 불행을 낳을 뿐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복수 같은 것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살아남는 것,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2부. 박기태의 삶. 저는 충남의 작은 시골 도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박기태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없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다행히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구두 수선집을 운영하는 노인이 저를 거둬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사연이 있나 보구만. 뭐 나도 안 물어볼 테니 걱정 마. 대신 일은 제대로 배워. 그렇게 저는 구두 수선 기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망치로 굽을 고정하고 실로 찢어진 부분을 꿰매고 광을 내는 일들. 한때는 수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이 이제는 낡은 구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아내와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아들은 학교에 들어갔을까? 아내는 슬픔을 이겨냈을까? 가끔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를 거둬준 노인이 돌아가셨고 저는 그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박기태로서의 삶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성재 그룹 회장, 업계 1위 등극. 사진 속의 성재형은 화려한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회장은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업자의 아내와 재혼하여. 내 아내와 재혼했다고? 저는 그 신문을 수십 번 다시 읽었습니다. 착각이기를 동명이인이기를 바랐지만 사진 속에는 분명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재형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는 서울의 소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뒤지고 경제 잡지를 찾아 읽었습니다. 한성재 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성재형과 아내는 재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제가 사망한 지 2년 후에 재혼한 것이었죠. 아들. 아니, 이제는 성재형의 아들이 된 제 아들은 한우진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빨리 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를 죽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성재형이 저를 죽였다는 사실을요. 아마도 성재형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아내에게 접근했겠죠.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는 여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천천히 그녀의 마음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박기태였고 여전히 시장에서 구두를 고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재형을 죽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제 사업을, 제 가족을, 제 인생을. 그렇다면 저도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의 계획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박기태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재래시장 앞에 작은 구두 수선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냐고요? 바로 한우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저는 아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 출퇴근 경로, 자주 가는 식당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 시장 근처에 있는 등산로를 찾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아침 드디어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아저씨, 구두 굽이 떨어졌는데 급하게 좀 고쳐주실 수 있나요? 3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의 목소리가 많이 변했지만 그 억양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구두를 받아 살펴보는 동안 저는 아들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45이 된 아들. 저를 닮은 눈매와 엄마를 닮은 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5살이었는데 이제는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들은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수선하면서 가끔씩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등산 가시나 봐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저 뒷산에 올라가요. 건강관리 잘 하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운동을 잘 안 하던데, 아버지였던 분이 건강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아들의 표현이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였던 분이라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살아계세요. 그런데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세요. 친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다니 기억도 잘 안 나요. 어렴풋이 얼굴 정도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얼마예요? 5천 원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저씨 얼굴에 흉터가. 사고라도 나셨어요? 아들이 제 얼굴에 긴 흉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계곡으로 굴러떨어지며 생긴 흉터였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은 돈을 내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제 가게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구두 수선 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냥 인사차 들르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아, 그냥 지나가다가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들은 저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씩 아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저는 철저하게 박기태를 연기했습니다. 아저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고향을 기억 못 하신다고요? 사실 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30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 후로 과거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럼 가족은요? 가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어디선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안 됐네요.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진 씨는 가족과 관계가 어때요? 저요? 복잡해요. 복잡하다니? 어머니는 친어머니인데 아버지는 양아버지시고 그분을 아버지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솔직히 어색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뭔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를 아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성재형이 아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니. 어머니와는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아버지 사이를 중재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데 가끔 힘들어 보여요.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네, 왜 그러시죠? 아저씨 혼자 사시잖아요. 가끔은 따뜻한 가정식도 드셔야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하시던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괜찮을까요? 폐가 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도 기대하고 계세요. 이번 주 일요일 어때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내를 마주할 순간이 다가온 거죠. 3부. 30년 만에 재회. 일요일, 저는 조심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너무 잘 차려입으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초라하면 곤란했습니다. 결국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주소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살던 작은 빌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서 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아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진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내는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3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으니까요. 31살의 젊은 남자와 61살의 노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도 많이 변했습니다. 거칠고 낮아진 목소리. 아내가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우진이가 아저씨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저도 궁금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졌습니다. 과거가 없는 것도 나름 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 있을 텐데.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녀가 걱정하는 그 가족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요. 혹시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다던데. 가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뇌 손상이 심해서 회복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같은 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왔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성재. 제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아, 손님이 오셨네? 여보, 우진이가 모셨다는 박기태 아저씨세요. 아, 그 구두 수선집 하시는. 성재는 저를 힐끗 보더니 관심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성재는 건성으로 악수를 나누고는 아내에게로 갔습니다. 오늘 회의가 너무 길었어. 피곤하네. 식사 준비 거의 다 됐어요. 좀만 기다려요. 저는 성재를 관찰했습니다. 30년 전보다 살이 많이 쪘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고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들. 예전에 그녀가 저를 위해 차려주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며 성재 형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구두 수선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30년쯤 됐습니다. 30년. 긴 세월이네요. 장사는 잘 되시나요? 그저 그렇습니다. 먹고 살 정도는 되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구두 수선 같은 일로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다른 일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무시하는 투의 말투였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아저씨는 기술자세요. 구두를 정말 잘 고치시거든요. 그래? 뭐, 나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지. 구두 수선보다 더한 일도 해봤어. 거짓말. 성재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업? 왜 그걸 물어보시죠? 아, 우진 씨가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아, 그렇군요. 뭐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성재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아내가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사고 전의 일은 아무것도. 가족 얼굴도요? 네.
꿈에서 가끔 여자와 아이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제 가족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내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안 됐네요. 어디선가 선생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순간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알아볼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그저 동정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그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초대했고 아내도 환영했습니다. 단 한 사람, 성재만 제게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보, 왜 자꾸 그 사람을 집에 불러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에 나왔다가 부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우진이가 좋아하잖아요. 친아버지처럼 따르던데요. 그게 문제야. 왜 하필 나이 든 남자를 그렇게 따라? 기분이 이상해.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말도 안 돼. 그냥 뭔가 깨름칙해. 당신이 우진이한테 좀 더 잘해주면 되잖아요.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이요? 우진이 생일도 까먹으시면서요? 그건 사업이 바빠서. 항상 사업이 바쁘시죠. 30년 동안 계속. 아내의 목소리에는 오랜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진이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관심? 먹여 살리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지금도 회사 일 시키면서 뒷바라지 해주는 게 관심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쯧. 말이 안 통하네. 발소리가 났고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성재가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곧 가려던 참입니다. 그래요. 너무 늦었으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쫓아내는 투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성재와 아내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 저는 아들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등산을 함께 가자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산을 오르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결혼하셨을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요. 글쎄요. 손가락에 반지 흔적은 없는데 저는 왼손을 보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디선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30년이나 지났으니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진 씨,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에요. 만약 제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그 기억이 행복한 것일까요? 불행한 것일까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진 씨는 친아버지 기억이 나세요? 거의 없어요. 그냥 따뜻한 느낌? 저를 안아주던 느낌 정도만 어렴풋이. 그리워요? 네. 이상하죠?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그리워요. 어머니는 아버지 사진을 다 버리셨거든요. 재혼하시면서. 왜 버리셨을까요? 새 삶을 시작하려면 과거를 정리해야 한다고. 그리고 새아버지가 싫어하신다고. 왜일까요? 모르겠어요. 새아버지는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의무감으로 대하시는 느낌? 혹시 새아버지가 친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나요? 절대 안 하세요. 제가 물어봐도 피하세요.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눈물만 흘리시고. 친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죠. 어떤 분이었는지, 저를 사랑하셨는지. 하지만 어머니가 괴로워하실까봐 더는 묻지 못하겠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진 씨,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어느 날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상담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회사 일인데.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아들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격리부에서 일하는데 장부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금액이 맞지 않는 거예요. 횡령이라는 말씀이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돈이 아버지, 한성재 회장님 계좌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확실해요? 100%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황상.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돈이 어디론가 다시 이동하는데 그 계좌 주인이 누군데요? 어머니예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탈세? 아니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진 씨, 이건 조심해야 할 문제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세요.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재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 그리고 그 돈이 아내에게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성재 그룹은 겉으로는 탄탄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채가 심각했습니다. 성재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횡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횡령한 돈을 아내 명의의 계좌에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망하면 적어도 그 돈은 건질 수 있도록 말이죠. 몇 주 후 아들이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아들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사 창고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30년 전 서류들인데 봉투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 사망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 친아버지 서류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사망 날짜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기 이 진단서는 1987년 8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 보험 서류는 8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망 날짜가 다를 수 있죠? 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여기 보험금 수령인이 어머니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친아버지 보험금을 회장님이 받으셨어요. 왜일까요? 동업자라서 그럴 수도 있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성재가 제 보험금까지 가로챘다는 말입니까? 우진 씨, 이 서류들 복사해도 될까요? 네, 그런데 왜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복사한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성재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었고 저를 죽인 후 그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동업자인 자신이 수익자로 되어 있었고 아내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지금의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재와 재혼해서? 아니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부. 아내의 비밀. 알아본 결과 아내 명의의 계좌에는 30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그 돈의 출처는 성재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생활비치고는 너무 컸습니다. 저는 바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입막음 돈이라는 것을. 성재가 저를 죽였다는 것을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제가 사망하기 6개월 전 아내와 성재는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호텔 투숙 기록, 목격자 진술.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제거할 계획을 함께 세웠던 것입니다. 성재는 회사를 독차지하고 아내는 보험금을 받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뭔가 틀어졌겠죠. 성재가 보험금을 독차지했고 아내는 배신당한 겁니다. 성재는 아내에게 입막음 돈을 주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와 재혼하여 감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공범이자 감시자로서.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복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는 성재와 아내의 관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또다시 초대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모님, 요새 회장님께서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요. 네. 회사 일이 많아서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사모님, 혹시 회장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내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가끔 사모님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요.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첫 남편은요? 우진 씨 친아버지는 사랑하셨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더 괴로워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실 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기억이요? 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과거가 모두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느낀 걸까요? 그게 어떻게 갑자기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성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누구요? 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제 진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성재형. 성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윤이? 그래, 나야. 강태윤.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강태윤이면 네 아버지야, 우진아. 나는 너의 친아버지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성재는 벽에 기댄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들만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죽은 게 아니야. 죽임을 당할 뻔했지. 저는 성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지, 형은 날 죽이려고 했어. 미친놈. 당신 정말 태윤이야? 믿기지 않지? 30년 전 그날 형은 날 죽였다고 생각했겠지. 계곡에 떨어진 내가 살아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증거가 있어? 당신이 강태윤이라는 증거가? 저는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어깨에 있는 특이한 모양의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기억나? 우리가 대학교 2학년 때 MT 갔을 때 형이 이 점을 보고 모양이 한반도 같다고 놀렸었지. 성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겠지. 저는 오른쪽 팔에 화상 자국을 보였습니다. 형이 자취방에서 라면 끓이다가 넘어뜨려서 내 팔에 끼얹었던 거. 미안하다고 울면서 병원까지 업고 갔었지. 성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여보? 그래, 나야. 선영아. 하지만 어떻게?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그건 너희가 한 짓을 알았기 때문이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 너희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아들이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엄마와 한성재가 나를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증거야. 그리고 한성재가 내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증거,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 모든 게 다 있어.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우진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아들은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윤아,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내가 모르는 게 뭔데? 선영이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뭐? 나만 계획했어. 선영이는 나중에 알았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성재 씨. 이제 와서 거짓말해봤자. 거짓말이 아니야. 성재가 소리쳤습니다. 선영이는 네가 죽은 줄 알았어. 진짜로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지. 내가 죽였다는 건 5년 후에 알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술 취해서 실수로 말했어. 그때 선영이가 알았지. 그리고 성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됐어. 서로를 감시하고 증오하면서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성재 씨가 저를 위로해주면서 가까워졌고, 그래서 내가 죽고 2년 만에 재혼했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혼자서 우진이를 키우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성재 씨가 너무 잘해줘서. 잘해준 게 아니야. 성재가 비웃었습니다. 난 처음부터 네 아내를 원했어. 태윤아, 미안하지만 난 대학 때부터 선영이를 사랑했어. 뭐라고? 네가 선영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질투했는지 알아? 하지만 난 참았어.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너희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기 힘들었어.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어? 그것만은 아니야. 회사도 문제였어. 네가 너무 잘났어. 사업가들은 다 너만 찾았고 직원들도 너를 더 따랐어. 내 돈으로 만든 회사인데 넌 마치 네 회사인 것처럼 굴었어. 그건 형 착각이야. 난 항상 형을 인정했어. 인정, 동정이었지. 난 네 동정이 필요 없었어. 성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난 널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성공했다고 믿었지. 하지만 네 아내는 내 것이 되지 않더라. 난 그녀와 결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 번도 내 것이 된 적이 없어. 30년 동안. 그만하세요, 다들.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두 분 다. 아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저는 뭘 해야 하나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진아. 난 복수하려고 돌아온 게 아니야. 진실을 밝히려고 돌아온 거야. 그 전에 아버지한테 부탁이 있어요. 뭐니? 다시 시작하세요. 박기태로서가 아니라 강태윤으로서. 남은 인생을 복수와 증오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세요. 성재 형과 아내는 체포되었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성재의 살인 미수, 보험금 사기, 횡령, 그리고 아내의 방조죄. 강태윤 씨, 왜 3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시 죽임을 당할까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성재는 살인 미수와 사기, 횡령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선영은 방조죄로 징역 5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아내를 저는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좀 돌봐주세요. 우진아, 저는 아직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혼자예요. 아버지가 돌봐주세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알겠다, 우진아. 천천히 생각해라. 아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판결 후 저는 다시 구두 수선집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기태가 아닌 강태윤의 이름으로. 몇 달 후 아들이 다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진아, 어서 와. 구두 수선 좀 부탁드려요. 아들은 구두를 건넸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선해준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이 구두, 아직도 신고 있었구나. 네. 아버지가 고쳐주신 거라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구두를 받아 들었습니다. 우진아, 아버지한테 할 말 있니? 네, 있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머니를 어떻게 봐야 할지. 당연해.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니?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어요. 강태윤의 아들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어느 날 성재형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형을 마주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태윤아. 할 말이 있다며? 그래. 사과하고 싶었어. 이제 와서? 늦은 건 알아.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성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부. 진짜 반전. 며칠 후 저는 이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노인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30년 전 저를 살려준 그 노인의 편지였습니다. 강태윤 씨께 오랜만입니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30년 전 계곡에서 당신을 구한 노인입니다. 사실 저는 당신에게 숨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쓰러져 있을 때 당신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이, 성재, 배신, 이라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성재가 당신을 죽이려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씨, 당신의 아내는 진짜로 몰랐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30년 전 한성재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제 집을 떠난 후 한성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신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신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한성재는 그때 술에 취해 있었고 많은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박선영을 속였는지, 어떻게 그녀를 이용했는지. 박선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사고로 죽은 줄 알았고 한성재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성재가 위협했습니다. 만약 신고하면 아들을 해치겠다고.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고 3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당신의 아내는 죄가 없습니다. 그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편지와 함께 온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한성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영이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다 계획한 거야. 그 여자를 속였어.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친구의 아내를 사랑했으니까.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친구를 없애기로 했지. 부인은 동의했습니까? 동의?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강태윤을 사랑했어.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더 화가 났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여자의 마음은 죽은 남자한테 있었어.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성재는 어떻게 사고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보험금을 가로챘는지, 어떻게 아내를 협박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그 여자. 진실을 알았을 때 봤어야 했어. 경찰에 가려고 했지. 하지만 내가 아들을 인질로 잡았어. 아들을 해치겠다고 했지. 그 여자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참았어. 한성재는 울고 있었고 녹음은 끝났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것입니다. 재판 때 아내가 자신도 공범이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마지막 재판 때까지 거짓말을 했던 건 누구를 지키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두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남은 인생을 아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을 보며 저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손주가 제 얼굴에 흉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처란다. 아파요? 아니, 이제는 안 아파. 오래된 상처거든. 그럼 다행이에요. 손주는 제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상처만 남긴 것 같네요. 진정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저 자신을 용서하면서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가 차를 가져오며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해서요. 맞아요. 참 먼 길을 돌아왔죠.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많이 후회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감사해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저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저와 아내. 우리는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이야기 해주세요. 손주가 졸랐습니다. 가족 이야기? 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아주 긴 이야기란다. 들려주세요. 좋아. 그럼 들어볼래? 할아버지는 한때 죽은 사람이었단다. 그리고 30년 만에 다시 살아났지. 와, 좀비예요?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좀비는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영웅, 왜? 나쁜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란다. 그냥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이지. 무슨 길이요? 집으로 오는 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도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고,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의 조각들은 이제 모두 맞춰졌습니다. 완벽한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이제 저는 강태윤으로 살아갑니다. 박기태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닌 진짜 나로서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